뒤쪽에 보면 이게 이제 그 좀 어려운 내용, 이건 조금 더 깊은 난이도가 높은 그런 대목인데 팔정도, 중도가 방법론이냐 목적론이냐는 게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 교수님하고 제가 몇 가지 의제를 드렸어요. 이제 중도, 팔정도를 목적론이냐 방법론이냐 보는데 왜 이게 이제 논쟁이 되느냐면요. 아까 이제 우리가 바른 가치관, 바른 세계관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정견이 있으려면.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도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저 남방 불교의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수행자들은 이 중도, 팔정도를 방법론으로 볼까요? 목적론으로 볼까요? 우리 정 교수님은 뭐로 설명하시던가요? 방법론으로 설명하죠. 제가 본 남방불교 연구자들이나 수행자들이 이 중도, 팔정도를 목적론으로 설명하는 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어떤 책도 그런 건 없어요. 다 방법론으로 설명하시거든요. 근데 성철 스님은 여기서 뭐라고 그러셔요? 그죠? 성철 스님이 이걸 목적론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서 왜 성철 스님은 목적론을 얘기하고 있고 왜 다른 분들은 방법론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어요. 뭐 관심 없는 분은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면요. 이게 결국은 바른 가치관에 영향을 주거든요. 바른 가치관. 즉 금강산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금강산이 정확하게 금강산을 가리키는 거하고 금강산이 뭐 저쪽 천원 어디 가고 지나가면 어디 있다 이런 거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그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어떤 입장일 것 같아요? 그냥 논리적으로 맞겠죠, 그죠? 저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제가 이제 자꾸 읽어보고 나름대로 이렇게 체험 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목적론이 내야 되겠다 이래서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걸 제 입장을 강요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에게 성철선 입장을 강요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어쨌거나 우리가 나름대로 공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정립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왜 이제 이게 목적론이냐는 걸 제 소견을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와 같으냐면요. 이제 여기 지금 이제 녹차가 있어요. 녹차가 이 녹차물을 이제 비유하자면 이 녹차물을 이제 설명해 주는 것과 직접 마시는 일이 있어요. 그죠? 직접 마시게 가지고 이걸 이 맛을 스스로 딱 맛을 봐버리면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내가 체험이 돼 가지고 이걸 안 거죠. 근데 이 맛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걸 설명을 해서 이게 정말 좋다고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맛을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체험한 맛을 설명하려면 불가피하게 방법론적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방법론적 요소로 언어와 말과 문자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내가 딱 한 모금 마셔버리면 더 이상 방법론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내가 아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거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이제 설명을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은 어디 이렇게 하고 어디를 가면 된다. 이게 이제 과정이고 방법이잖아요. 근데 부산에 딱 도달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런 방법이 굳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아시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정덕이라고 해요. 정덕. 자기가 직접 체험해보는 거죠. 체득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왜 이제 중도와 팔정도를 목적론이자 하느냐. 부처님은 이 중도, 팔정도를 깨달은 분입니까? 아직 중간 과정에 있는 분입니까?
부처님은 중간 과정에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이미 정덕해서 차득하신 분이잖아요. 깨친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치고 보니까 깨달음이 완성되어 버리니까 중간 과정은 부처님에게 뭐예요?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다른 분들은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으니까 부처님 입장에서 그죠? 이 중도와 팔정도 당신이 정덕한 깨달음을 체험한 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방문론적인 요소로 설명할 수밖에 없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입장, 깨달음의 입장에 섰을 때는 이거는 목적론이 될 수밖에 없고 정덕론이 될 수밖에 없고 중생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방법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을 그러면 불교를 부처님 입장에서 봐야 되느냐 중생 입장에서 봐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불교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예? 여러분들 공부를 중생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부처님을 기준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부처님 기준으로 공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론의 입장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방법론의 입장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목적론의 입장에서 공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설명을 한다면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성철 스님도 여기 친절하게도 목적론이 맞는데 가치관이 전도된, 그죠? 본말이 전도되고, 그죠? 혼돈에 빠져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면, 그죠? 방문론적 요소도 의미가 있으니까 이제 그것도 방편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면 돼요. 근데 그게 방법론이 옳은 법으로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칠 수 있겠어요? 못 깨쳐요? 그러면 깨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깨달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죠? 그 중간 과정에 계속 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요거는 좀 구호를 짓는 건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제 이 부처님 이후에 불교가 이제 2600년이 전개되다 보니까 이 깨달음의 방법에도 다양한 방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호흡을 관하는 방법이나, 그죠? 또 집중 수행하는 방법이나, 또 염불이나 주력이나, 이제 화두도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다양한 공부 방법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공부 방법은 이 목적론적 입장에서 수행 체계가 만들어진 것도 있고, 또 어떤 수행 방법은 철저하게 방법론적 입장에서 수행 체계가 만들어진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면은 윗바사는 어떤 것이다, 사마타는 어떤 것이다, 화두는 어떤 것이다, 염불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밖에 하면 되는 거지 어느 것이 옳고 그런 건 없어요. 옳고 그런 것이 있으면 벌써 그거는 중도가 정견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걸 정확하게 가치관을 갖추는 것이 바로 정견인 거고, 정견이 서려면 중도, 팔정도가 목적론이냐 방법론이냐는 것에 대해서 안목이 서야 되겠습니까? 안 서도 되겠습니까? 서야 된다는 거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권도 설명을 오늘 드리고, 근데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굉장히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견해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딱 거기에 대해서 딱 체계가 잡혀 있어야지. 이게 흔들리면은 누가 와서 어떤 교수님이나 어떤 큰 스님이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면 그런 것 같다, 누가 와서 이러면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평생 이렇게 이제 오락가락 하다가 뭐 이상 사람 할까 별거 없네 그냥 가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 여러분들 딱 기준이 딱 서버리면 이제 저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이게 중도 정견이 정말로 빠른 길이구나 하는 걸 딱 정립이 되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길을 아니까 이제 아니까 내가 괜히 좌고우면 하지 않고 또 뭐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가게 되더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정립되고 화두를 하니까 빠르게 화두도 체험이 되고 또 공부에 대한 혼란도 줄어들면서 딱 그 중심이 잡히는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를 하십시오. 제가 했던 것이 옳다고 볼 수는 없는데 참고를 하시고요.